올해가 뭐 100주년이라고 했어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회의 기구를 만들고 밤새 회의를 했어요. 그 밤새 회의가 4월 10일 밤 10시부터 시작됐어. 우리가 이제 약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 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1919년이고 4월 10일로 갈까? 11일로 갈까? 11일로 갈까? 10일로 갈 거야. 수영 안 가져갔다. 코스형 언제가? 동지 여러분, 우리는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회의의 이름은 임시의정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제 평등으로 함.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했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했어. 앞으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민주화 공화 100년의 시작. 그 가슴 뛰는 역사를 만난다. 중국 충칭시의 치장구. 양자강의 지류인 타만강이 흐르는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193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곳으로 옮겨왔다. 상하이를 떠난 지 7년 만이었다. 你好，他们是韩国那个电视台来这儿从綦江来采访当时临时政府在这儿的活动。那个他们那时候很多青年战地工作队的年轻人就在綦江。您怎么知道他们那个在这儿临时政府在这儿呢？您多大年纪了？他以前这里有一个临时政府的有一个老房子嘛，也有。 이곳에 청사를 마련한 임시정부는 임정 선전 업무, 독립군 병력 확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 임시정부의 상황은 열악했다. 임정 요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다. 당시 임정 요인들이 살았던 마을. 쇠락한 집 몇 채만이 그때를 말해주고 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여기 삼태장에서 일시 생활하셨던 수왕 할아버지, 홍진 그리고 양호조 최선아 부부들 세 가족이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끝없이 옮겨 다녀야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고초를 겪은 그들 중에 조소왕이 있었다. 소왕 할아버지의 흔적을 쫓는 손자의 발길이 빨라진다. 1919년 4월 10일 밤 상하이 프랑스 조개지의 어느 골목. 한 사내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나타났다. 조동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다른 분들은요? 모두들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당시 32살의 소왕 조용은이었다.
지난달 3월 1일 국내에서 우리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의의 이름은 임시의정원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모인 이들은 모두 29명. 서울에서 온 지사들, 일본에서 온 지사들, 러시아 노령에서 온 지사들, 그리고 중국의 망명에 있던 지사들이었다. (100년) 전 그날 밤,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한 것이 임시의정원, 국회를 먼저 결성을 했죠. 그래서 국회를 해놓고 의장, 부의장, 서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장으로 뽑힌 분이 이동영 선생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동영 의장이 사회를 봐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식으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회의입니다. 새로운 국호회안으로 지금까지 나온 의견은 신한민국,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대한제국의 대한과 국민이 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할 것을 찬성합니다. 잠깐, 대한제국은 이미 망한 지 오랜데 어찌 대한을 쓴단 말이오. 나는 반대입니다. 국호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는 몽양 여운형이었다. 여러분, 우리 대한으로 망했으니 다시 대한으로 흥해봅시다. 좋습니다. 고종 황제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들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성이요. 그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정원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당시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 기사록. 대한민국 원년 4월 10 오후 10시에서 회의를 시작해서 4월 11일 오전 10시에 끝났다고 적혀있네요. 임시의정원은 찬반 논의 끝에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황제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황제가 주권을 포기했으니까 그 주권을 국민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민자로 바꿔서 대한민국으로 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강제병합 전 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이었다. 1919년 3월 3일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의 장례식이 있었다. 전국에서 수많은 추모 인파가 서울로 모여들었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배포하며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3.1 만세운동의 시작이었다. 만세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으로 번져나갔다. 남녀노소, 계층과 연령의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쳤다. 3.1운동은 단순한 만세 시위가 아니었다. 지도자들에겐 더 큰 계획이 있었다. 3.1운동 발발 직후에 발간된 조선 독립신문, 곧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 대통령을 뽑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조선독립신문에 보면 곧 임시정부, 다시 한번 당시 표현으로는 가정부라고 했는데요.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더라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당시 민족 대표들 사이에서 임시정부에 관한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1910년대) 상하이는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었다. 그중 프랑스족에는 일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에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임시의정원은 정부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이 선출됐다. 임시의정원은 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임명했을까? 당시 이승만의 무대는 미국이었다.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 한인 교포 사회의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한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 윌슨과도 친분이 있을 정도로 저명 인사였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석사, 박사까지 이제 맞춰서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안에서는 가장 학력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에 국내 여러 신문에도 이승만 이름이 자주 그 대한제국 시기부터 거론이 되었고, 그 때문에 지명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의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도 임시정부 수립에 힘을 보탰다.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톡, 이곳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역시 당시 독립운동의 주요 근거지였다. 19세기 후반부터 건너간 수많은 한인들은 부두와 철도 건설 노동자 등으로 일하면서 한인 사회를 이루었다. 그 가운데엔 돈을 벌어 크게 성공한 사업가도 있었다. 연해주의 최고 재력가 최재형, 그는 재무총장에 임명됐다. 드디어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하는 정부 조직을 완성했다. 이런 걸 보면은 비록 출범하는 곳은 상하이지만 국내외 각지의 독립운동 진영, 국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을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전 오늘 이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고 있었다.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다음 날인 4월 11일까지 이어졌다. 임시헌장 작성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신익희, 이광수, 조소왕 3인이 선정됐습니다. 세 분은 지금부터 30분 내로 임시헌장 초안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임시헌장, 새로 탄생한 임시정부의 헌법이었다. 그 초안 작성이 조소왕에게 맡겨졌다.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임시정부의 이념과 청사진을 모두 담아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0개조의 임시헌장 초안이 마련됐다. 임시정부의 기틀이 될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왕. 그의 이력은 특이했다. 성균관 유생이던 그는 17세에 대한제국 황실의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에 갔다. (1909년) 조소왕은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했다. 당시 메이지 대학에는 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흐르고 있었다. やっぱり明治がナンバーワン。 이 대학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 안에 조소왕도 소개돼 있다. 明治大学が生んだ例えば100人の人物っていうふうなその中に張素安先生はきちっと入っていますし、多くの大学人には知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 이 대학의 졸업생 명부. 조용훈이 있다. 소왕은 그의 호, 용훈이 본명이다. 조소왕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 헌법,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 오늘의 법학대학원 과정과 다르지 않다. 당시 이 대학 교수 상당수가 프랑스 유학파들이었다. 조소왕은 자연스레 유럽의 선진 법률 체계를 접할 수 있었다. 当時やっぱりフランス法というのがヨーロッパの中心的な法律でしたし、世界の最先端の法理論であったわけですね。したがってそこでは国民の権利とか自由というものを法律でもって保護するという考え方が強く打ち出されていました。 조소왕이 일본에서 공부하던 때 을사늑약과 강제 병합으로 나라가 망했다. 조소왕의 일기인 동유약초. 당시 그의 심경을 알 수 있는 글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도 장차 독립운동에 나설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일본 유학을 마친 조소왕. 그는 독립지사들이 모여들던 상하이로 왔다. 그리고 상하이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에 합류했다. 이들은 독립운동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고민했다. 조소왕, 신규식, 신채호 등 14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동단결 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의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황제를 대신해 국민의 주권을 이양받았음을 강조하며 유일무이한 최고 기관을 세우고 헌법을 제정할 것을 선언했다.
국민 주권의 민주 공화 사상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큰 틀을 세운 것이다. 조소왕의 생각은 이 대동단결 선언서에 그대로 담겼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빼앗긴 나라를 찾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거 아니에요? 조소왕 선생은 찾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 국가를 건설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방향을 제시했던 분이 조소왕 선생이죠. 대동단결 선언이 나온 지 2년 뒤 실제로 상하이 임시정부가 구성됐고 임시헌장엔 조소왕의 생각이 담겼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조소왕이 작성한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헌법에 공화제란 말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거기는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공화제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했지만 민주공화제라는 것을 표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중화민국을 이제 새로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를 만든 분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서 우리는 바로 민주공화제로 간다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대단히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제 평등으로 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고와 피선거권이 있음. 임시헌장은 여성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명시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조항이 가능했을까? 3.1운동 당시 여성들의 참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점이 임시헌장에 반영됐던 것이다. 임시정부는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1921년 김마리아는 임시의정원 의원, 즉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됐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임시헌장 구조는 인권에 관한 것이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무자비한 고문이 자행되던 시대, 임시헌장은 신체형 폐지로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또한 임시헌장은 사형제도 폐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신체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전근대적인 제도라서 이것은 당연히 폐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생명형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도 아직도 사형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비춰본다면 당시 이분들이 생명형과 신체형을 동시에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것은 대단히 진보적인 그런 생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회의 시작 12시간째. 4월 11일 오전 10시. 회의는 막바지에 달했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임시헌장에 대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시헌장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침내 12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끝났다. 이날 새로운 나라의 정신과 모습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었다.
나라를 빼앗긴 지 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등불이 됐다. 상하이에서 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국내로 빠르게 전해졌다. 서울 은평구의 진관사. 당시 임시정부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남아있다. 사찰 박물관에 보관된 빛바랜 태극기 한 점. 이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그린 것이다. 일장기에다가 했다는 것은 일본을 어쨌든 우리가 자유독립해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야 됐다는 1년밖에 없었습니다. 태극기는 지난 2009년 사찰 보수공사 때 벽 속에서 발견된 보따리로 나왔다. 태극기뿐만이 아니었다. 1919년 상하이에서 창간된 신대한, 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한 신문이었다. 이것이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유물을 남긴 이는 승려 백초월이었다. 백초월 스님 같은 경우 또는 부산에 있던 백산상해, 또 유명한 경주 채부자 이런 쪽에서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 진영에 독립운동 자금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1919년부터 1920년 중반까지 국내 각지에서 일제는 강도 사건이라고 부르는 군자금 모집 사건이, 독립운동 자금 모집 사건이 빈번합니다. 임시정부를 향한 국내 한국인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앞으로 보낸 편지. $2,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독립운동에 써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지금의 가치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보낸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김마리아는 직접 임시의정원 의원이 돼 활동했다. 임시정부 초기, 국내외 각지에서 보낸 독립운동 자금이 모여들었고 임시정부는 크게 고무됐다. 임시정부는 독립공채도 발행했다. 임시정부 활동 자금과 군자금 조달을 위해서였다. 미국에서는 우표도 발행, 독립자금에 보탰다. 국내하고 임시정부의 밀접한 관련성은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굉장히 많은 사료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임시정부를 독립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만들었다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굉장히 임시정부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지지와 성원을 많이 했다. 그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돈을 또 임시정부의 활동장으로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행로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1932년 일본은 상해사변을 일으켜 대륙 침략 야욕을 본격화했다. 독립운동을 이어가는 임시정부에도 일대 전기가 찾아왔다.
1932년 상하이의 홍코 공원. 세계를 놀라게 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벌어졌다. 일제는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파괴 공작에 나섰다. 임시정부 요인들의 체포와 암살, 그리고 윤봉길 의사 의거의 배우로 김구를 지목, 그에게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김구의 몸값은 현재 가치로 200억에 이르는 금액이었다. 임시정부는 시련의 시기를 맞이했다. 임시정부 요인들 역시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소왕선생 기념사업회. 아이고. 임시정부 수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소왕. 그가 남긴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다. 임시정부 문건 해가지고 한 80여 점? 그 다음에 해방되고 6.25 전까지의 문건이 또 한 50점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이에요, 원본. 예. 원본인데 3, 4,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두 쪽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조소왕이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 일가 희생, 육탄 혈전.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가족을 희생하고 온몸으로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망명을 하는데 망명길에 그 34개월을 같이 이동을 합니다. 제 소왕 할아버지한테는 어머니가 되시는 그 병수발을 받으면서 병상일지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자식으로서의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는 그 심정, 그것도 제대로 건수를 못하고 그렇게 힘든 고행의 길을 걸쳐서 이국 땅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그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후세에서 잊지 말라고. 조소왕은 자신의 다짐을 그대로 실천했다. 그의 부모는 임정 이동길에서 생을 마감했다. 여느 독립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가족들 역시 고난의 길을 함께 갔다.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8년에 걸친 긴 유랑을 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도 일본군에게 쫓겼다. 이 여정을 임시정부도 함께했다. 양쯔강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강물만큼이나 험하고 혹독한 피난길이었다. (1940년) 마침내 임시정부는 충칭에 다다랐다. 새 청사를 마련한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6년을 머물렀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독립운동 사상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광복군을 창설하고 다양한 독립운동 세력들을 통합한 것도 이 충칭 시기였다. 조소왕은 중경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었다.
그의 집무실. 손자가 소왕 할아버지의 책상 앞에 섰다. 저는 소왕 할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뵌 적은 없는데 그냥 편해요. 여기 오면 마치 이 자리에 할아버지 계신 것 같고.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을 상대로 벌인 전쟁. 임시정부는 이를 기회라고 판단했다. 외무부장 조소왕은 미국 등 열강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과 독립청원서를 각국에 발송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앞으로 수차례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임시정부의 국제적인 승인,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의 필요성, 일제의 어떤 그 탄압의 그 잘못된 점 등을 널리 알려서 우리의 국제적인 승인을 얻고자 외교 활동을 많이 펼쳤던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죠. 1943년 7월 26일 김구와 장제스의 만남. 그것은 중경 임시정부 요인들을 흥분시키는 일대 사건이었다. 김구는 장제스를 만나 미국 등 열강에게 한국의 독립을 약속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그해 11월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강대국 정상들이 모였다. 전후 처리를 위한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의 회담이었다. 처칠은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을 반대했다. 한국을 독립시킬 경우 영국의 식민지들도 독립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장제스는 루즈벨트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루즈벨트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카이로 회담 선언문.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 최초로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을 확인한 것이다. 카이로 선언에 담긴 내용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적절한 경로를 밟아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 당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노래했던 나라가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 대해서만 독립을 약속합니다. 중국 장제스 총통이 요구해서 그런 것이고, 장제스 총통 요구 배경에는 임시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작용을 한 거죠. 조소왕의 가슴엔 독립에 대한 갈망이 넘쳤고 그것은 곧 손에 잡힐 듯했다. 조소왕은 독립된 나라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다듬었다. 1941년 발표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독립국가의 정치, 경제,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바탕이 된 것이 그의 삼균주의였다. 민족과 개인과 국가,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은 균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국강령은 당시 조소왕 선생이 1930년대에 창안했던 이른바 삼균주의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삼균주의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이제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인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주의, 오늘날의 그 이념으로 본다면 그와 유사한 그런 그 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9월 2일 미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긴 식민 시대를 벗어난 광복. 우리에겐 감격 그 자체였다. 충칭의 임시정부에도 광복 소식이 알려졌다.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27년의 대역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충칭 청사에서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겼다.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마음뿐이었다. 완결된 국가처럼 마치 국가와 정부와 정당 조직을 갖고 독립운동을 끌고 간 나라. 그것도 27년 넘는 역사를. 그런 경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1945년 11월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길에 올랐다. 개인 자격의 귀국이었다. 미 군정이 끝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탓이었다. 조소왕도 함께 귀국했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미 군정. 그러나 국민들은 달랐다.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뜨겁게 맞이했다. 풍찬 노숙의 세월을 견디며 조국 독립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던 임시정부에 대한 환대였다. 어느덧 59의 조소왕. 그는 돌아온 조국에서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설파했다. 나 조소왕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기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하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리다. 대한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선거가 있었다.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였다. 비록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지만 유권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했다. 여성들도 투표에 참여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다는 임시헌장 제3조와 5조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다. 선거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조선 전체를 통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협을 무릅쓰고 대담스럽게도 투표장으로 가서 사각각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귀중한 한 표를 던진 것입니다. 이 선거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그리고 그해 5월 31일 제헌의회가 개원했다. 제헌의회의 가장 큰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다. 당시에 이제 제헌헌법을 만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이름도 국회로 하고 해서 당시에 임시의정원을 개성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고요. 또 당시 임시정부에서 표방했던 건국광령의 그 삼균주의 이념도 가능하면 계승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헌국회에서
이 제헌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우리 헌법이 이 제헌헌법이 당시 임시정부에서 표방했던 그런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제헌헌법의 그 초안을 만들었던 그 간사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한 만민 균등주의를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헌의회의 의장 이승만은 선언했다. 이 국회에서 건설하는 정부는 즉 금년에 서울에서 수립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입니까? 고난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 전호는 이민년으로 부산에 필속할 것입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하는 정부는 민정부 완전한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은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규정하고 있을까? 제헌헌법 초안. 그 1조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임시헌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변화 발전시킨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선 하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거. 또 국민이 주권을 갖는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 또 민주공화제 역사를 열었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반만년 동안 전제 군주제, 군주주권의 역사를 국민주권, 민주공화제 역사를 180도 방향을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제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대한민국이 이제 기초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시정부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든 그런 그 기구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임시정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정부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100년이 지났다. 100년 전 오늘 12시간의 임시의정원 회의로부터 비롯된 국가의 요체. 그것은 민주공화국이었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의의 이름은 임시의정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제 평등으로 함.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포했어. 앞으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시다.
민주와 공화의 가치는 100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 일할 때 힘든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마지막에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포했어. 이 부분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